기분장애 대표적인 질환, 양극성장애죠. 바로 조울병에 대해서 조울병은 기분이 붕 뜨거나 또는 아래로 푹 가라앉거나 우울증이 좀 많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환자의 가족이나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대처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기분 조절이 어렵고 또 비정상적인 기분이 오랫동안 드는 장애를 바로 기분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양극성장애죠. 바로 조울병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문성 과장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문성입니다. 정신질환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중에 양극성 장애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양극성 장애, 조울병 같은 경우는 감정의 기복이 크고 기분이 붕 뜨거나 푹 가라앉거나 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울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세영 씨, 김선혜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정 기복이 크다. 이게 제 얘기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업될 때는 엄청 하하하 막 이러고 또 이 또 다운될 때는 정말 이게 저 밑에 그냥 그 지하 한 막 18층, 20층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과장님 오늘 정말 저 좀 봐주세요.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붕 떠 있는 것만 뵈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공감이 안 되지만 사람이 꼭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정신질환 쪽은 여성분들한테 좀 더 취약한 것 같아요. 뭐 우울증, 산후 우울증, 갱년기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좀 더 예민하다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도 여성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울병인데요. 이게 우울증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정확한 명칭이 또 따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차이가 분명 있을 법도 한데 이게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비슷한 것 같지요. 우울증은 기분이 밑으로만 푹푹푹푹 가라앉는 거지요. 네. 예, 근데 조울병은 감정의 기복이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건 위로도 뜰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울병은 기분이 붕 뜨거나 또는 아래로 푹 가라앉거나 그 두 가지를 같이 나타내거나 뭐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우울증과 조울병은 사실 다른 질병입니다. 조울병이라든지 뭐 조현병이라든지 뭐 그런 병으로 내가 병원에 다니고 있고 내가 약을 먹고 있다.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좀 꺼려질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숨기기도 하고 그럴 건데요. 그 병 두 가지 병의 차이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감각, 거리 감각? 뭐 이런 것들이 거리 감각은 아닌가 보다. 사실 둘 사이의 차이는 현실 검증 능력이라는 그런 조금 어려운 단어의 차이인데요. 이 현실 검증 능력이 우울증은 현실 검증 능력이 있고 조울병은 보통 현실 검증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 검증 능력이 있는 병은 그래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편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현실 검증 능력이 좀 없는 병은 얘기를 좀 못하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성분들은 조울병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건지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병이 더 많이 걸리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울증이 여성분들한테 좀 더 많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우울증은 보통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요. 사실 노인분들에게서도 우울증은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우울증이 나타나는 기전 자체가 뇌가 조금 위축이 되면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한테서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조울병은 조금은 좀 발병 연령이 빠릅니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보통은 20대 초반부터 해서 30대 초반 뭐 그 정도 나이에서 그렇게 많이 발병을 하고요. 그래서 20대, 30대 뭐 그 정도 나이에 정신과를 오시는 우울증 환자분들은 조울병이 아닐까 해서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 우울증이나 조울병 같은 것을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생각에서 마음의 감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송이나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이면 낫잖아요. 네. 근데 우울증이라든지 조울병이라든지 그런 질병들은 정신질환들은 일주일 가지고 해결이 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환자들에게 설명을 할 때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죠? 병원 가죠. 병원 가죠. 네.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네.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기부스를 하거나 네. 치료를 받아야 되죠. 본인이 그냥 다리가 부러졌으니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서 그냥 집에서 그냥 쉬고 있을 수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많이 남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우울증이나 조울병도 본인이 그냥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보통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표현들을 그렇게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도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너 조울병이냐? 네, 이런 얘기도 가끔 들어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친구들이죠. 야 너 미쳤니?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아, 제 친구들 수준이 좀 달라가지고 이거 보세요. 조울병이라는 우스갯소리로도 이렇게 던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어떤지 어느 정도일 때 조울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쳤니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쳤다라는 거를 한자로 하면 뭐죠? 광. 네, 광자죠. 네, 실제로 광자라는 단어가 옛날부터 쓰였던 말입니다. 광자가 정신분열병, 조현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울병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세자 있죠. 네. 네. 사도세자의 부인이 해경궁 홍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해경궁 홍씨가 영조에게 쓴 편지에 자기 남편이 광자이니 좀 봐달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울병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미쳤니라는 말 사실은 맞는 말인데 이게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조금 꺼리는 면들이 좀 있겠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이 조울병이냐.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으면 그건 기계예요. 일정하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감정의 변동이 없고 계속 일정한 감정 이랬으면 그런 나타나요. 좋겠지만요. 네, 그러면 네. 기계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좀 기분이 우울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떤 환경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조금씩 있는데 그 감정의 기복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플러스 1, 2 정도 떨어져도 마이너스 1, 2 정도 그게 잠깐 동안 좀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또 안정된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고 뭐 그런 정도 상태일 건데 조울병은 조금 감정의 기복이 큽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확 기분이 엄청 좋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10까지 푹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혹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아니요. 없죠. 그것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본 적은 있으세요? 너무 그것도 어려운데. 맛있는 거 먹으면 또 하루에 좋아지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분이 좋거나 뭐 기분이 나쁘거나 예를 들어서 조증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분이 좋은 상태 그게 일주일 이상 지속이 돼야지만 조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병이구나.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쁜 상태, 기분이 안 좋은 상태,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2주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내 안의 두 얼굴, 조울병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이 조울병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강의를 통해 알아봅니다.
두 얼굴의 양극성 장애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화려하고요. 한 사람은 좀 많이 어둡죠. 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믿겠습니까? 그것도 6개월 사이에 변한 사진입니다. 인상이 완전히 예, 다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옷 치장도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 가지 뭐 장신구들도 붙이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불안정한 눈빛이죠. 그리고 어둡고 굉장히 좀 움츠러들어 있는 이런 상태. 이게 조증 상태의 환자고요. 이게 우울증 상태입니다. 이제 기분 장애는 우울증만 나타나는 거를 이제 당극성 우울증, 그냥 정확한 명칭으로는 이제 주요 우울 장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우울증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양극성 장애, 조울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양극성 장애를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형과 2형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조증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거를 1형 양극성 장애, 1형 조울병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증이 아니라 경조증, 그러니까 기분이 붕 뜨는 게 많이 뜨는 게 아니라 약간만 뜨고 대체로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는 상태가 이제 있는 그런 경우를 2형 양극성 장애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이 좀 많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약 30% 정도는 조울병인 경우가 있고요. 조울병의 약 3분의 2 정도는 첫 발병이 우울증이다 보니까, 첫 발병이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로서 병원에 가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조울병 환자가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도 우울증 약을 쓰게 되겠죠. 우울증 환자에게, 그러니까 조울병 환자에게 항우울제를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울병의 우울증, 조울병 환자의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항우울제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악화가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 기분이 붕 뜨거나 기분이 푹 가라앉거나 그러면 뭘 하죠? 밖에 나가서 뭐 기분 좋아도 한 잔, 안 좋아도 한 잔. 예, 그런 그렇죠.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기분이 좋아도 술을 먹고 기분이 안 좋아도 맞아요. 술을 먹고 술을 먹는 경우도 꽤나 많고요. 술이 아니라 다른 약제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동반 질환이 보통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러한 동반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반 질환 같이 동반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병으로 잘못 오인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울병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받는다든지 예, 그렇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조울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조울병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울병은 뇌의 질환입니다. 조울병 자체가 뭐 마음의 병이 아니고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특히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그러한 세 가지가 주된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울병이 저는 사실 당뇨병하고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뇨병의 원인 자체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잘 안 나오거나 인슐린을 사용을 잘 못했을 때 당뇨병이 생기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조울병도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나오거나 또는 그 불균형 때문에 병이 발생을 하고, 치료 자체도 당뇨병은 혈당 조절제, 조울병은 기분 조절제, 그렇게 치료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인을 굳이 뇌만 얘기를 할 수 있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소들도 많이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치료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조증과 우울증 이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게 조울병이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환자의 가족이나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대처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울 상태 환자는 사실 혼자 두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보다도 조울병에서의 우울증은 자살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조울병에서의 우울증이 충동적인 면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면 안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흥분했을 때 이게 참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지거든요. 예, 우울증일 때도 자살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지만 조증 증상일 때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턱대고 그냥 어떠한 행동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위험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막 돈을 1억씩 쓴다든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뭐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로는 전주에서 서울까지 그냥 돈도 없이 그냥 택시를 타고 갑니다. 네. 그래서 뭐 무전 취식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이렇게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많기 때문에 조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원 치료를 사실은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들, 뭐 주변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조증 환자분들이 보통은 이제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기를 조금 많이 꺼려하죠. 그래서 좀 강제로 입원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명상 치료 같이 환자 개인의 의지로 좀 치료가 된 케이스들을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다른 정신과 질환, 뭐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정신치료 또는 명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렇게 그걸로 해서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조울병은 뇌 기질적인 질환이라서 약물 치료가 우선이 됩니다. 다른 치료 방법들 뭐 예를 들어서 뇌에다 자기장을 쏘인다든지 뭐 그런 치료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정신 치료 측면에서도 뭐 인지 치료라든지 뭐 그런 치료들이 있지만 그런 치료들은 약물 치료와 동반이 돼야지만이 그러한 치료들이 효과가 좀 더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가 약물 치료고 부가 정신 치료가 되겠죠. 근데 제가 정신과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그게 맞다면 다이어트 약이랑 같이 복용을 해도 되는 건지, 예. 그것도 궁금해요. 정신과 약들 중에서는 살이 찌거나 식욕을 돋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약으로 인해서 살이 찔 수도 있겠지만 그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식욕이 좀 돌아오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좀 안 좋으면 살이 빠지잖아요. 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다시 또 살이 찌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약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운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 체중을 계속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을 하면 어떠냐. 다이어트 약들이 보통은 정신질환을 유발을 시키거나 정신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약제들이 있어서 이 약을 본인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약을 먹게 되면 병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약을 복용을 할 때는 담당 정신과 선생님과 상의 후에 복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거 재발률 이거 어쩌실 겁니까 이거? 예. 양극성 장애, 조울병이 사실 재발이 많은 병입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가 약물 복용을 꾸준히 잘 하는 겁니다. 약을 복용을 했을 때, 약을 꾸준히 복용을 했을 때 재발을 안 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약을 복용을 하지 않으면 거의 90% 이상이 재발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자 첫 번째가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 예. 조울병 환자는 술을 꽤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술 자체가 감정의 기복을 좀 크게 만드는 것도 있고, 술 자체가 약의 효과를 좀 변화를 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발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울병 환자는 술을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 지인이 이 조울병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좀 정서적인 지지를 위해서 면회를 가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나을까요? 이건 사실 조울병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족이나 지인이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들은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예, 본인이 그
가족을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라는 그 죄책감. 사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건 병을 치료하기 위한 거지 본인이 그 환자를 그 가족을 병원에 뭐 강제로 감금을 시켰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을 때 가족들이 날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가족들이 날 버려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환자를 버리지 않고 환자를 예전과 똑같이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서 자주 면회를 가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양극성 장애, 조울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좀 더 사회적인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이 돼서 문턱이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보고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정신과 가는 거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무서운 곳 아니거든요. 네, 조금 이상이 있으면 빨리 전문가를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조금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뜬 소문이 아닌 확실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서 참 유익했던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토당 시청자들께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해 주시죠. 예.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신질환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리가 부러진 것에 비유할 만큼 이게 마음을 먹어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꾸준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었다는 점 오늘 확실히 아셨죠? 이렇게 꾸준한 진료로 소소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행복한 삶 누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건강업 운동, 신체 리듬을 끼워주는 전신 근력 운동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최세봉입니다. 오늘은 신체 리듬을 깨워줄 수 있는 전신 근력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스쿼트업 중심 잡기입니다. 양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넓게 서주시고 골반을 접어 앉아줍니다. 같은 동작 2회 반복 후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동작입니다. 트위스트 런지입니다. 양 다리는 어깨 너비만큼 서주시고요. 양손을 머리 위로 얹어줍니다. 한 손을 발 옆에 짚으며 같은 다리를 뒤로 뻗으며 앉아줍니다. 앞에 있는 다리로 바닥을 밀어 올라와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다리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이 동작 또한 같은 방법으로 10회 이상 실시하시면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전신 협응을 위한 운동을 배워보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따라하시면 생활 속 리듬까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